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히라오카 하츠에 선생의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44쪽에 쭉 바라보고 살짝 웃고 그것만으로 행복이라는 큰 제목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애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자. 자녀를 꼭 끌어안는 교육. 애정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을 깊게 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카 씨라는 부인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은 체험담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젊은 담임 선생님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미술 시간에 교실의 한 모퉁이에 녹음기를 놔두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밝은 곡을 틀어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대부분의 어린이가 지극히 평화롭고 밝은 그림을 그립니다. 또 제가 붉은색의 짙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와 은은한 빛깔의 옷을 입고 서 있을 때와도 어린이들의 그림이 다른 것입니다. 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신다. 나는 4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서 분위기라든가 애정의 표현이라든가 하는 것에 얼마만큼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은 그날 밤부터 용기를 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이를 꼭 껴안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맨 막내가 아들로서 초등학교 1학년, 장녀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밤엔 어린애들끼리 2사람이 한 방, 큰애들끼리 2사람이 한 방씩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뒤에 제일 먼저 어린 막내에게로 가서 잘 자요 하고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 애가 기뻐하는 데에는 놀랐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이에게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 됐는데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껴안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싫어하기는커녕 뜻밖에도 어머니 하고 매달리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쯤 계속했더니 자녀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조금도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남편이 약간 외로운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자녀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자, 아버지 몫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고 남편의 볼에 제 볼을 부벼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봄바람으로 꽉 찬 것처럼 즐겁습니다. 남편에게 응석 부린 아내. 치바시의 와다 씨는 진실하고 매우 의지가 굳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의 의술로는 회복할 가망이 없다는 뇌연화증에 걸린 것을 계기로 생장의식 가르침에 접하고 아내로서 깊이 반성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모두 남편이나 자식에게 주고 자기는 먹지 않는다거나 이웃의 의리나 인정에 중심을 두고 가족을 심판하는 생활은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응석을 부릴 줄 아는 아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학생과 고교생인 두 아들과 그들 부부,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남편이 납작한 초콜릿을 하나 꺼내 항상 하듯이 둘로 잘라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와다시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지금이다 하고 생각하고 둘 하고 몸짓까지 해가며 콧소리로 놀란 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뭐야? 당신도 먹고 싶어? 그럼 셋으로 나눠요 하고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으로 나눈 초콜릿 중의 가장 큰 것을 중3인 아들이 빼앗듯이 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자 이거 하고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평소에는 내 것은 적다, 누구 것은 크다고 눈을 부릅뜨고 다투던 내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게 제일 커요 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응석을 부릴 수 있어서 남편을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체험케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맛없는 것만 골라 먹거나 맛있는 것은 먹지 않거나 하면서 제멋대로 훌륭한 아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잘난 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쭉 바라보며 살짝 웃는다. 자녀는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잘못을 저지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때와 돌아올 때 다녀와요, 어서 와요 하고 말하는 것과 함께 쭉 바라보고 살짝 웃어주세요.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애정을 온몸에 가득 받고 있는 기분이 돼서 친구들과도 사이좋고 선생님 말씀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안정된 기분이 됩니다. 단지 쭉 바라보고 살짝 웃어주는 것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하면 작은 어린이라면 껴안아 줄 수도 있고 볼을 부빌 수도 있지만 다 큰 자녀에게는 그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생각입니다. 눈은 입만큼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성장한 자녀에게도 하루에 1번이나 2번은 이렇게 해봐 주세요. 남편에게는 더욱더 기묘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사카의 나카지마 공회당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또다시 오사카에 가게 됐는데 다카츠키시에서 오셨다는 한 신사가 제 앞에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돼서 곧 아들에게 해봤습니다. 아들은 현재 고교 2학년인데 벌써 저보다도 6cm쯤 키가 큽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 보니 저희 눈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바라보고 살짝 웃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때요? 남자답죠? 하는 것입니다.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습니다만 여간해서 아버지인 저에게 그런 농담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덕택에 그 이후로 웃고 농담하는 장면이 곧잘 나오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부인회에서도 쭉 바라보고 살짝 웃어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한 부인이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쭉 바라보고 살짝 웃는다는 것 정말 좋던데요?
그래요? 당신은 남편에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님의 눈을 쭉 바라보고 살짝 웃은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왜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거 좋겠구나 하셔서 그때부터는 부엌에서 만나면 쭉 바라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다실에서도 복도에서도 만나면 쭉 바라보며 살짝 웃게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좀처럼 웃음소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만 덕분에 그 이후로 저희 집은 별 이유도 없이 명랑해져서 하하 호호 하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남편에게 이 방법을 철저하게 실행한 결과 반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의 운명이 열려와서 회사에서 중력으로 발탁되고 월급도 쑥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건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 하나로 쭉 바라보고 살짝 웃을 뿐입니다. 단지 이 정도 애정의 표현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가정마다에 쭉 바라보고 살짝 웃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밝은 말을 가정에, 사회에. 1년 전 생장의 집 백구회에서는 좋은 말, 밝은 말로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다음과 같은 전단을 수만 장 배부하여 집안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붙여두고 그대로 실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진하게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잤니? 잘 자요. 아, 기쁘다. 이 정도로 간단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아무 자항도 없이 술술 나오는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고 그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도 아름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가정 분위기의 중심자인 주부가 순진하게 남편에게 예하고 말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예하고 말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예하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만점입니다. 예하는 데에는 나가 없습니다. 빈틈없이 상대와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예. 자녀가 어머니 하고 말하면 명랑하게 예 하고 대답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명랑하게 예 하고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자녀를 순진하고 운이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방법입니다. 체험을 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가장 소중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예가 소홀해지는 곳에 부모 자식 간의 비극, 부부 사이의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발견되지 않은 채 묻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자녀가 어머니 하고 말하면 예 하고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반드시 순진하고 온화한 자녀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린이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는지 소홀히 하는 것인지 즉시 대답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자녀는 2번, 3번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만 3번쯤 되면 말씨의 어지간히 흥분과 붕괴한 감정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그 흥분과 붕괴하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녀의 이 흥분과 붕괴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3번째쯤 어머니,
자녀가 나오고 나서 간신히 뭐야 시끄럽게 하고 눈에 가시를 세우는 어머니조차 있습니다. 대답은 세 번째쯤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대답은 마지못해 하는 소리를 내도 되는 것이다는 실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르면 즉시 명랑하게 대답한다.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첫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붙이면 자녀는 정말 순진하게 자랍니다. 순진하게 자랄 뿐 아니라 운이 좋은 자녀로도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대의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그 마음에 그리고 있는 파동의 높이만큼의 운명을 향해 돌진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화롭고 온건한 마음의 주인공은 항상 평화롭고 온건한 운명을 만들어가지만 마음속에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한 운명으로 이끌리듯 돌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즉시 예 하고 대답하면 자녀의 마음은 정말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2번, 3번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를 때는 바다의 거센 파도처럼 마음이 물결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기분이죠. 부모에 대한 반항심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의 여파가 친구와의 싸움이 되고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으로도 됩니다. 그 때문에 자녀의 성적도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의 명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데라다 시게루라는 생장의 집 선생이 계셨습니다.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언제나 왕성한 체력으로 피로를 모르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선생에게 아들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한 예의 실현과 어떠한 경우에도 칭찬한다는 2가지였습니다. 데라다 선생의 예의 실행은 정말 철저한 것으로 식사합시다 하면 예하는 것과 일어서는 것이 동시였습니다. 데라다 선생은 오후 1시부터 강연일 때에는 총중이 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오후 1시에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얘기를 시작했던 것이 12회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생이니까 아드님이 아버지 하면 반드시 예 하는 대답으로 키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정말 밝고 순진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자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료이치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남방 파경군에 배속되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패전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다는 날짜는 알고 있었지만 도착 시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데라다 선생은 그날도 강연회에 가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류이치 씨는 30분쯤 전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데라다 선생은 수고했다 고 하시고는 곧 말을 이어서 류이치 조상님께 인사드려요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류이치 씨는 예 하고 조상님 앞에 촛불을 켜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데라다 선생의 부인이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오시다가 여보, 류이치는 돌아오자마자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조상님께 돌아온 보고는 이미 했지만 아버지의 분부에 순진하게 예 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순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주부가 그같이 예를 실행한다면 언제나 그 가정은 천국일 것이라고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애정에 굶주린 어린이들. 애정 부족은 유년기 때에는 흔히 오줌 싸개, 손가락 빨기, 손톱을 물어 뜯는 모습으로 나타나옵니다. 좀 더 자라면
부모의 돈을 훔친다든가, 다음엔 성애에 일찍 눈뜨는 모습이 되고, 청년기가 되면 술, 여자, 도박, 경마에 넋을 잃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이로제, 정신분열증, 자살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중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밤잠도 못 잘 만큼 걱정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염려 과잉이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설교가 되고 자녀의 마음에 반항심을 심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꼭 바른 교육법을 몸에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오줌 싸는 자녀. 효고현의 니시미야에서 한 보호시설의 아동을 돌보고 계시는 65세의 남자 직원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달 동안 안아서 재우면 어떤 오줌 싸개도 반드시 나아집니다. 잔소리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변 문제에도 함께 자주는 애정이 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서너 살 돼서 이미 기저귀도 필요 없게 됐을 때 동생이 태어나오자 얼마 안 가서 잠자리에 오줌을 싸기 시작하더니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모의 애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주위의 관심이 아기에게 집중되고 전처럼 자기를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돼서 자녀는 예민하게 되고 아기는 좋겠구나, 아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기분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퇴행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이 퇴행현상이 어린애의 상징인 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아이인 이상 동생이 생긴다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를 빼앗기는 것이 되므로 그때야말로 그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때까지 기울인 정성 이상의 사랑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젖을 먹일 때 외에는 안아주지 않는 것이 안기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아기에게 젖을 줄 때 자녀가 옆에 다가오면 그때야말로 쭉 바라보고 살짝 웃으며 내가 아기였을 때에도 어머니는 이처럼 너에게 젖을 먹였단다 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 나도 저렇게 젖을 먹었구나 하고 만족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줌 싸개가 될 뿐 아니라 어머니를 뺏은 아기를 미워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잠자리 오줌은 어머니 눈물. 언젠가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오줌 싸개 얘기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한 부인이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병사한 후 자녀 셋을 데리고 남편의 형님 부부와 함께 지낸 일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분들이었지만 거기에도 자식이 있어서 작은 일에도 마음 쓰게 되고 어느 틈엔가 웃음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매우 좋았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이불을 내걸면 어떨까요? 저도 도울 테니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빨랫줄에 내걸고 보니 차남의 이불에 지도가 2중, 3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용서해다오. 엄마가 언제나 슬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까지도 이렇게 슬픈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다시는 이부자리에 오줌 누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서 오줌을 싸기도,
다 큰 오줌 싸개 여학생을 고친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홋카이도에서의 일입니다. 강연 후 개인 지도를 부탁받아서 두세 명 지도했습니다만 그중 고교 2학년인 여학생이 자신은 나중에 말씀드린다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여학생은 매일 밤 자리에 오줌을 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에는 정말 가엾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읽고 있던 어린이의 교육과 공부라는 책 속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 이부자리 위에 단정히 앉아 합장하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신심건강, 신신건강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해요. 하고 타일렀더니 그녀는 의외로 선생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것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생부는 돌아가시고 지금의 아버지는 계부인데 자신의 자녀만을 사랑해서 자기에게는 냉정하게 대한다고 깊이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되는 분의 이념의 자리를 얘기하고 아버지의 이념에는 혈연은 관계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안내한 후에 낳아주신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는 길은 지금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납득하기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그 여학생은 장화를 신고 저를 전송해 주면서 살짝 저희 외투 자락을 잡아당기며 선생님, 어젯밤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꼭 할게요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3명의 오줌 싸개 하룻밤에 나아졌다. 이것은 어느 시골에서 만난 젊은 어머니의 이 얘기입니다. 제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다음이 1학년, 막내는 4살입니다만 세 아이 모두 매일 밤 오줌을 쌉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그건 문제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오늘 돌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있어서 기쁘다 하고 볼을 부벼대며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은 하늘에 오르기라도 한 듯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과자보다 장난감보다 어머니에게 안기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때가 어린이들에게는 천국입니다. 극락입니다. 잠자리에 싸는 오줌은 슬플 때, 어머니의 애정을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래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러니만큼 기쁘다 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나아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은 깨끗한 요 위에 편안하게 눕게 하고 자,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자도 좋고 주스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도 좋아요. 앞으로는 오줌을 싸지 않을 테니까 하고 살짝 웃으면서 말해주세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의 이런 얘기를 듣고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평소에 남편에게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편에게 순진하게 이해하고 따르자 하고 마음에 깊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저귀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저귀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시설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거기에 용물을 보게 되죠. 우리들이 꿈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에도 너무 더럽거나 문짝이 없거나 해서 용물을 볼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실과도 같은 기저귀는 대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세 자녀의 오줌 싸는 버릇은 뚝 굳혔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기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잠자리 오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다, 약이다, 또는 무슨 비법이다 해서 별일을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최근엔 뜸이 좋다고 해서 뜸을 뜨고 있었습니다. 큰애는 자신도 나아지고 싶으니까 참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애는 울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뜸을 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고생도 지금은 옛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손가락 빠는 어린이. 어린애들은 어머니의 젖을 물고 한쪽 손으로는 또 다른 젖을 두드리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즐긴 어린애는 절대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 문화가 수입되면서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면 어머니의 미모가 손상된다든가 인공 영양이 좋다든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어린애에게서 젖을 뺏어버리는 육아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어린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뜯는 어린애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겪는 가난의 표현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젖을 원하는 모습이고 사랑의 굶주린 표현입니다. 야단쳐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켜 세워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연극이니까 그런 것으로 나아질 리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크게 감동한 나카무라라고 하는 젊은 부인은 그날 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서 20분이나 울며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용서해라. 엄마의 애정이 모자라서 내가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뜯는 애가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로부터 매일 다른 형제가 없을 때 그 딸을 끌어안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정말 기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을 살펴보니 그 버릇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는 5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